2학기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1920년대 새로운 독립운동의 형태인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과 국외에서 전개됐던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은 민족적 혁명이다. 장래 건설될 정체를 위해 싸우지 말고 주의를 위해 다투지 말고 2천만 동포가 공동 일치하여 이민족과 싸워야 할 것이다. 1926년 국내에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도산 안창호는 전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된 지도기관을 결성하자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혁명운동의 지도기관인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을 크게 촉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주의는 나로도 무엇이라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오직 일본을 적으로 삼고 민족혁명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름은 지을 대로 지으시고 다만 일만 같이 합시다. 대한의 백성이면 누구나 민족혁명에 합할 수 있어. 안창호는 어떤 주의와 노선도 초월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3의 노선을 통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대공이라 했다. 192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민족주의 계열을 우리는 우익이라고 부르고요.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개량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1920년 초반에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광수라는 인물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발표하고 조선 민족의 정신세계를 개조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와 동시에 일본은 독립 혹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은 배워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력 양성을 위해서 일본과 타협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자치권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봤던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죠. 일본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나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방해가 되게 심했었고요. 민족주의자 중 일부는 일본으로 타협하는 움직임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탄압과 방해는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초반부의 민족주의 진영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운동들이 대부분 자산가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민족 내부의 상위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고, 실제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차별과 모순구조가 심화되는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상당히 비판했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때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백정의 사회적 인식차별 철폐를 위한 형평운동 등을 펼쳐 나가죠.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이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철저하게 차단했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무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함께 연대해서 싸우지 못했지만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독립운동의 역량이
현격히 약화되게 되죠. 사회주의 역시 초반부의 민족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치안유지법이 발효가 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겐 공통의 이념적인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의 측면에서 연대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합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60만세 운동이 그 실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1923년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발표 이후에 일본과 타협하자는 민족 개량주의, 즉 자치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절대 일본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초반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1925년 치안유지법 발효 이후에 독립운동에 조금 더 큰 무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이 60만세 운동으로 실험이 되고요. 신관회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교과서 60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이 1910년대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고 간도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양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무장독립전쟁이
국경 주변으로 해서 게릴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승리가 봉오동 전투였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날 겁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과 핵심 부대를 기억을 해두세요. 대한독립군 홍범대 부대였고요. 이와 연대해서 다양한 연합부대들에 의한 승전을 이끌어냅니다. 일본은 국경 주변에서 진행되는 독립군들의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 사건인 훈춘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요. 마적단에 돈을 주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경 주변의 일본군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로부터 얻어냈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군 부대를 유인작전을 통해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봉오동 주변의 대한독립군 부대를 이용을 해서 청산리 주변으로 유인해 왔고요. 북로 군정서군의 핵심인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부대들이 청산리에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기까지는 큰 승리를 이끌어내고 무장독립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듬해 간도참변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을 재정비하고 일본군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유시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공백을 이용을 해서 일본군이 약 3개월간 간도의 거주민들을 무차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도 참변이었죠. 독립군들은 무장독립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기 시작했던 기점이기도 했고요.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위해서 자유시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시로 올라갔었던 독립군들 내부에서의 지휘권 다툼과 자유시가 적군과 백군이라는 러시아 혁명 세력과 기존의 황제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갈등이 결국은 독립군 내부 분열과 독립군의 일부를 희생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투가 끝난 이후에 많은 대량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경신년 대학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군이 갔던 지역에는 항상 민간인 학살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청일전쟁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일본군이 진주한 지역에는 반드시 민간인 학살이 동반되었어요. 인명을 경시하는 그 전근대적인 군대의 특징이 이때도 나타난 거다. 간도참변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독립군들도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안전한 태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1921년 러시아 자유시.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진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항일 투쟁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러시아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의 개입으로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결국 독립군 사이의 내분과 갈등까지 낳게 되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 독립의 꿈을 이루려 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이 안타깝게 쓰러져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지명은 러시아의 알렉시에프스크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참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뭔가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민족적으로는 정말 큰 불행이었던 거죠. 영적 상징이죠. 네. 자유시 참변의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독립군 내부의 지휘권 갈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념적 갈등이기도 했고요.
신뢰했던 소련 역시 자국의 어떤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만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간도 참변을 경험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책무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군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세 개의 군정부가 간도와 만주 일대에 성립되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이고요. 교과서에서 위치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60쪽 하단부를 살펴보면 만주군벌의 탄압 속에서 3부를 통합하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만주군벌의 탄압의 핵심 내용은 미스야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군벌과 야합하게 되고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협정의 내용인데요. 만주와 간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주군벌의 무관심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본과 만주군벌의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스야 협정에 의해서 독립군의 활동이 힘들어지게 되자 3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3부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기역 북쪽 북만주 일대가 신민부이고요. 중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 정의부입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었던 남만주 일대에 있던 정부가 참의부인데요.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의부와 정의부, 남만주 일대죠. 남만주 일대의 군정부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국민부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정의부 일부와 신민부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혁신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군정부는 두 개의 정부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차원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간의 결성을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움직임들을 구체화해 나갔고요. 국외에서는 3부 통합을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구체화되어져 나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